자, 우리 28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치게 될 수능이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치게 될 수능은 이제 기존의 기출들과 다른 형태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좋아, 이거 우리 지난번에 받았던 거 가지고 있어?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다른 형태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기존의 형태가 뭐였는데, 기존의 형태, 여러분들보다 이제 한 살 위에 언니들까지 이제 시험 치게 되는 수능에서 보통 이제 모의고사는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 1번부터 10번까지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는 문법, 그냥 항상 고정이었어. 그리고 16번부터 45번까지는 문학이랑 독서, 비문학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막 순서가 섞여가지고 나오는 형태였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3월, 6월, 9월 3번 쳤던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모의고사 치기 전에 기출들 좀 풀어보잖아. 그 풀어봤던 기출들이 다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야. 그런데 지금 요 이렇게 바뀐 형태가 여러분들 언제 처음 경험해봤다고 했어? 작년 10월 모의고사 때 처음 경험해봤다고 했어요. 물론 이 바뀐 형태로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몰라. 모르는데 여러분들 작년 10월에 바뀌었으니 바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작년 10월에 그게 이제 바뀐 형태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과목 순서대로 되어 있죠. 첫 번째 뭐야? 화법과 언어. 자, 다음 독서와 작문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 뭐야? 문학이거든. 자, 그래서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학.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 수능에 이제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화법과 언어이기 때문에 화법에서 언어, 문법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게 이제 3번 문제죠. 작년 10월 모의고사 3번 문제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거 알고 있죠? 기억나요? 그거 저기 발표문이었는데 발표문에 어디 부분 박스 쳐가지고 옆에 뭐 물어봤었어? 문법 요소 물어봤었죠. 높임 표현이랑 뭐 피동사동 시간 표현. 그 정답이 저거였는데 저기 특수한 어휘 물어보는 거 맞죠? 그래서 계시다였나? 계시다의 시가 특수한 어휘인데 이제 선어 말어미 시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잖아. 선지 틀린 선지 맞죠? 자, 그래서 화법은요 언어랑 지금 섞여서 나올 건데 화법은 크게 두 종류가 모의고사에 나옵니다. 이거는 전이나 지금이랑 공통이야. 두 개 뭐 나옵니까? 하나는 발표, 연설문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나옵니까? 대화 나오죠. 대화. 자, 그래서 토론, 토익.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고3 되면 뭐도 나올 거냐면 면접이랑 인터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화법에서. 그래서 지금 고정된 형태는 뭐냐면 사실은 아직까지 기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형태로 고착화될지는 정확하게 몰라. 그런데 이번 수능, 작년 수능 예시문항도 그렇고요. 작년 10월도 그렇고요. 똑같은 형태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건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연설문에 뭘 물어본다? 문법을 물어본다. 그거는 저번이랑 똑같죠. 저번 10월이랑. 자, 그래서 요 발표와 관련되어 있는 지문에서 문법 물어볼 거다. 그래서 문법 물어보는 건 그냥 문법 자체로만 보고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요거 발표문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화법 지문은 보통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됩니까? 발표문이나 연설문 옆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 있어. 보통 발표 같은 경우에 프레젠테이션 막 손으로 가리키면서 얘기하잖아. 맞죠? 그런 거 얘기하면 그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 모의고사 항상 공통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발표문이다 라고 하면은 본문 읽기 전에 뭐부터 봅니까? 이거부터 봐야 돼. 항상 뭐 물어보냐면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거든요. 적절한 거 물어보는 경우 거의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는데 4개 중에 5개 중에 4개는 적절한 거 1개는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 맞죠? 어서오세요. 놀다 왔지? 아니요, 왔어요. 알겠어. 그 프린트 들고 왔어요? 들고 왔어?
자, 그래서 우리가 화법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보문 읽기 전에 이거 먼저 봅니다. 알겠죠? 왜? 5개 중에 4개는 맞는 말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발표와 관련된 지문 교과 과정에서 몇 학년 때 처음 배울게요? 기억납니까? 몇 학년 때 처음 배울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웠습니다. 사직여중 나온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 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는 유형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 있거든. 그 학생이 막 발표해요. 그 뒤에 학습활동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요 발표 개요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개요는요 순서대로 적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여기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적혀 있다는 거야. 순서 안 바뀝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읽어가면 돼요. 본문의 언어의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언어의 공공성이 뭔지 궁금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왜? 어차피 공공성이 뭔지는 얘기해 줄 건데 언어의 공공성의 의미를 막 다른 말로 바꿔가지고 선지 안 나온다고. 이건 독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냥 여기에 있는 말이 그대로 적혀 있어. 만약에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면.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발표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표현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비언어적 표현과 준언어적 표현이죠. 자, 여기에만 체크합니다. 표시할 때는. 본문의 중심 내용, 막 그 핵심 내용, 뭐 언어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관심 안 가져도 돼. 물어볼 수도 있어. 물어보면 뭐 하면 돼? 지문에서 찾아서 읽고 그냥 비교하면 돼. OX. 알겠죠? 찾는 거 어떻게 찾아? 개요 나와 있네. 개요 보고 찾으면 되지. 자, 본문 1문단 한번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언어의 공공성. 지난 시간 있네. 볼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기 있어 없어? 있네요. 자, 다음 1문단 마지막. 표현의 적설성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소개하고 있죠? 소개해야겠어. 맞는 말. 그럼 1번 선지 맞는 말. 지각 둘. 혹시 풀었어요? 진짜? 다 풀었어? 웬일? 알겠어. 웬일?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잘했다 이 말입니다. 잘했다. 자, 다음 이제 전개 부분 들어갈 겁니다. 전개. 자, 그럼 뭐 찾을 거야? 요거부터 봅시다. 2번 선지. 적절성을 2가지 차원이래요. 나왔는지 보면 되겠죠. 그 다음 뭐도 확인해야 돼? 문장 2개잖아. 얘를 중심으로 예시 나오는지 봐야겠죠. 자, 본문 볼게요. 지금부터 어휘와 문장 차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차원 나누었네. 맞는 말. 예시만 나오면 되겠네. 자, 어휘는 very significant 합니다. 이거 사실 예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이게 예시라는 거 찾기 좀 알기 어렵습니다. 알겠죠? 쭉 읽다 보면 더 확실한 예시 나와요. 이거 보고 바로 판단하면 좋지만. 자, 어휘는 very significant 합니다. 조금 의아해하시네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어휘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표현이 더 잘 이해되세요? 네, 다들 후자라고 하시네요. 외국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하면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자에게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가 이 자리에서 뻥치다와 같은 예시죠. 나와 있어. 2번 선지 맞는 말. 자, 이제 3번 선지를 찾을 건데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문장 독해력과 그 다음에 어휘력이 중요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표현의 적절성의 개념이 변하는 양상이랍니다. 양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세요. 양상은요,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설명이 편할까요? 설명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양상은 뭘 보여줘야 돼?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전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양상을 나타내 줄 수 있지. 단어 하나로 나타내 줄 수 있어 없어? 없어.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봐야 되는 단어거든. 얘를 중심으로 예시 단어 콕 집어서 찾으면 돼. 맞죠? 적절성 2가지 차원으로 2가지 차원 나눈 거 콕 집어서 찾으면 된다고. 양상은 콕 집어서가 안 된다고.
자, 다음 4번 선지 볼게요. 실제 경험을 예로 들어. 이거 콕 집어서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경험 나오는 거 그냥 콕 집어서 찾으면 되잖아. 그렇죠? 표현의 적절성이 발표를 듣는 학생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그럼 이건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 맞죠? 못 찾는다. 3, 4번 같이 찾는다. 알겠죠? 자, 계획을 세우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중요한 중간에 전개 부분을 한번 볼 건데, 자, 전개 부분에서 뭐 찾는다?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찾는다. 자, 느린 속도 보이죠? 고개를 끄덕이며 보이죠? 느린 속도 무슨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고개를 끄덕이며 비언어적 표현. 왜 찾느냐? 어떤 지문은요, 준언어만 나오고 비언어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지문은 준언어는 안 나오고 비언어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어디에 표시? 이해 되세요? 왜 되세요? 표시. 자, 화법은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게 아니고요. 뭘 찾냐면 말하는 방법을 찾는 거야. 화법. 맞죠? 자, 그래서 되세요가 뭐야? 지금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뭐까지 했어? 이게 바로 뭔데? 청중에 무엇을 들었다? 대답을 들었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단순히 질문만 던졌어? 아니면 질문을 던지고 나서 청중의 대답을 들었어? 청중의 대답을 들었어요. 이해돼요? 이런 것들 선지로 종종 물어봐요. 알겠죠? 물론 오늘 문제는 안 나와 있어. 근데 자주 물어보는 요소들 중에 하나야. 이런 거 체크하는 거야. 화법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되세요라고 해서 물어봤어. 그리고 대답까지 들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청중과 소통하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야. 알겠죠?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문장에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장 차원 얘기하는 거잖아. 맞죠? 자, 문장 차원에서도 상황의 적절한 표현이 중요하답니다. 저는 토론 수업에서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동료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이거 뭔데? 두 글자로 뭐? 성아. 경험. 그렇지. 문제 다시 가볼까? 실제 경험을 예로 들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문제가 생겼네. 4번이 나왔는데 3번이 안 보인다고요? 글 순서대로 적혀있다고 했지, 개요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내용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 적절성의 개념이 변하는 양상이 있어야 돼. 이해돼요? 이 안에서 찾는 거야, 변화되는 양상을. 왜? 여기서 지금 경험 나왔잖아. 이해되죠? 자, 다음 볼게요. 이제부터 3번 선지가 OX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법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해보는 걸로 OX를 갈라보는 거야. 논리적으로. 자, 표현의 적절성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어볼게요. 서영아, 이거 문장 성분 뭔데? 힌트, 의. 소유격? 잠깐만요. 미국 갔다 왔어 혹시 노는 동안? 표현의 적절성의 개념에서 의. 적절성이요? 적절성의. 문장 성분 뭐야? 지훈아 뭐예요? 뭐라고요? 관용어. 소유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관용격조사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관용격조사.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개념이랑 얘랑 동격이라는 거야. 자, 다음 변하는 양상. 자, 좀 더 크게 묶어볼게요. 여기서부터 변하는까지. 무슨 절이야? 보경아, 무슨 절이야? 양상의 품사가 뭔데? 뭐라고요? 잠깐만. 힌트. 양상의 품사는 명사입니다. 관용적. 관용절이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게 문법 문제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가끔씩 문장을 그냥 뭉개서 이해해가지고 그 뭉개지 말고 정확하게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라고 예시를 드는 거야. 알겠죠?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끊어. 여러분들 생각보다 문법 많이 배웠어. 알겠죠? 자, 다시 볼게요. 얘 관형절이야. 안긴 문장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얘 안기기 전에는 원래 하나의 문장이었겠지. 내가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얘 안기기 전에 하나의 문장이었어. 이 관형절의 소수로 뭔데? 변하다. 변하다의 주어 뭐야? 주어 뭐야? 개념이. 관형으로서 얘네 동격이라고 했죠. 자, 그럼 개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 적절성이라고 할 거야. 자, 3번 선지가 맞는 말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적절성의 개념이 변하는 양상이 그려져야 돼. 그럼 생각해봐. 적절성이 변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적절한 성질이 변해야 된다는 거야. 적절성. 적절한 성질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적절했는데 지금은 적절하지 않거나, 과거에는 적절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적절해야 적절한 성질이 변한 거야. 본문에 적절한 성질이 변한 거야?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어휘 표현이 나오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어휘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어휘 표현이 마치 뭐와 같아? 옛날에는 없는데 지금에는 있는 표현들이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옛날에 없었는데 지금 요즘 있는 표현이네. 이거 적절하지 않네. 적절성의 개념이 변화. 맞아 틀려? 틀렸다고 해야지. 맞죠? 자, 그러니까 쓱 읽으면 그냥 이거 보니까 당연히 틀린 말이네. 문제 푸는 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거 문제를 푸는데 틀린 학생들도 많이 없을 거고. 근데 우리가 OX를 가를 때 이런 관점으로 가른다고요. 정확하게 문장을 이해하면. 이해돼요? 무엇에 OX를 갈라야 되는데 적절성의 개념이 변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찾아야 된다고. OX를 가르려면 느낌상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오케이 체크. 이게 아니고 문장을 뭉개는 게 아니고. 알겠죠? 자, 다음 3번 넘어갑시다. 자, A, B, C, D 내용 한번 볼게요. 저에게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듯 이해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체로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법입니다. 말하는 뜻이 똑같아 달라? 똑같아요. 하고자 하는 말 똑같습니다. 맞죠? 그럼 보기에 봐봐. 뭐가 달라지는 거야? 확신의 정도가 달라진답니다. 자, 확신의 정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대요. 동사, 부사, 의조명사, 보조용언, 인용절. 다 배워버렸네 여러분들 1학년 때. 학교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학교 시험 준비할 때는 좀 어려웠겠지만 이런 거 1학년 때 이렇게 배워놓는 걸 사실은 3학년 때까지 끌고 갈 수만 있다면 그 1학년 때 좀 고통스럽게 배웠던 그 어떤 고통이 이제 빛을 보는 거고요. 이제 1학년 때 배우고 나서 시험 치고 나서 난 늘 얘기하죠. 학습은 누적이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특정 학교 내가 거론하면서 그때 그 교과서, 그때 그 학년 때 배웠던 거 자꾸 얘기하는 거야. 학습은 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워놓은 걸 잊으면요 여러분들 그냥 고통받는 것만 남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심지어 여러분이 이 3번 문제가 여러분들은 작년에 또 시험 문제에 나오기도 했었잖아. 학교 시험에. 맞죠? 자, 그래서 다시 보자면 자 문법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밑에 선지 2번부터 볼게요. 문법을 다 알고 있으면 그냥 저기에서 저것만 체크하고 바로 요거 보러 가면 되겠죠. 2번부터 볼 거야. A는 C와 달리 피동접사가 있는 동사를 써서 확신의 정도를 드러낸답니다. 피동접사가 있는 피동문 뭐라고 얘기하는데? 파생적 피동문.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잖아. 접사 뭐가 접사였어? 피동접사 뭐 있어? 피동전비사 첫 번째. 주아야, 피동전비사 뭐 있어? 유경아 뭐 있어? 너 지금 나랑 눈 안 마주치려고 혹시 깔고 있니? 피동전비사 뭐 있어? 이 사람들이 진짜 이기리기 우구추는 사동이고요 이 사람아. 자, 다음 2번 하나 더 있었네. 뭐 있었을까요? 자,
요거 알아두세요. 접사 전미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다송아 발견 품사 뭐야? 뭐라고요? 명사요. 자,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발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다. 되다. 이거 작년 수능 기출이야. 작년 수능에서 요거 물어봤죠. 자, 그래서 하다랑 되다는요, 동사도 있고 접사도 있습니다. 동사는 지 혼자서 쓸 수 있을 거고요. 접사는 붙어서만 쓸 수 있을 거야. 맞죠? 자, 발견하다라는 말 띄어쓰기 안 하고 써, 안 써? 써요, 안 써요? 이걸 생각해야 돼, 머릿속으로. 발견하다는 발견 띄우고 하다 아니죠? 맞죠? 자, 발견 붙이고 하다입니다. 발견하다. 품사 뭐야? 지훈아, 발견하다 품사 뭐야? 동사. 자, 서영아,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은 뭐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아니. 우리말에서 어떤 A라고 하는 품사를 B로 바꿔주는 역할하는 애 있잖아. 그렇죠. 전미사죠, 전미사. 우리말에서 어떤 단어의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은 유일하게 전미사만 합니다. 알겠죠? 명사 파생 전미사 시험 범위 아니었어? 그래, 명사 파생 전미사가 이게 품사 바꿔주는 파생 전미사가 품사 바꿔주는 전미사였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명사 전에 명사형 어미랑 명사 파생 전미사 구분해야 되는 거 시험 범위였잖아. 맞죠? 자, 다시 돌아갈게요. 발견이라는 명사를 하다를 붙였어. 띄어쓰기도 안 하고 붙였어. 품사가 동사가 됐습니다. 결론, 하다는 뭔데? 무조건 뭐야? 발견이라는 명사를 하다를 붙였더니 동사가 됐어요. 품사가 바뀌었네. 결론, 하다는 뭐야? 보경아. 정리사.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지금 피동 얘기하고 있었거든. 하다를 피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발견하다, 발견되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발견되다라고 할 때 발견이랑 되다랑 띄웠어요? 안 띄웠습니다. 붙여 쓰죠. 발견의 품사 뭐야? 명사야. 발견되다의 품사 뭐야? 동사야. 명사가 동사로 바뀌었네. 결론, 되다도 뭔데? 정미사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가 접사를 판단할 때는. 알겠죠? 우리가 배웠던 문법적 지식으로 1학년 때 배웠던 지식만 충분하게 갖추고 있어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규칙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다시 볼게요. 파생적 피동문에 뭐도 있다? 땡땡 되다도 있습니다. 오씨. 명사 플러스 되다. 알겠죠? 자, A, C 비교해 볼게요. 저에게는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한 듯 이해되고 있습니다. 피동 어딨어? 이해되다. C, 저는 대체로 안전이 편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동 있어, 없어? 없어. 자, A는 C와 달리 피동접사가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4번 볼까요? 4번이 좀 어려웠거든. 자, B와 C는 인용절을 썼다는 점은 같지만 인용절 바로 뒤에 동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는 B가 더 높아요. 일단 뭐부터 찾아? 문장 두 개니까 B와 C가 인용절을 썼다 안 썼다를 찾아야 돼요. 우리 신입생 이름 유민이었나? 유민이? 그렇죠. 또 뭐였더라? 유민이, 예은이. 그럼 유민아, 자, 지금 A와 C, B와 C죠. B와 C의 인용절 있어, 없어? 인용절. 인용이 뭐였어? 간접 인용이랑 직접 인용이 있죠. 그래서 직접 인용은 뭐가 붙어 있습니까? 따옴표가 붙어 있지. 간접 인용은 뭐가 붙어 있어요? 뭐뭐뭐뭐 하다, 고가 붙어 있죠. 얘네들이 인용조사입니다. 맞죠? 인용조사. 자, 그러면 인용절을 썼다는 점, 인용절은 있어. 그럼 일단 맞는 말이죠. 자, 인용절 바로 뒤에 동사가 나타내는 확신의 정도. 자, 잘 보세요. 얘는 고 뒤에 봅니다. 고 뒤에 믿는다. 보다랑 믿다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러그러하다라고 봅니다. 나는 그러그러하다라고 믿습니다. 확신의 정도는 보다가 세, 믿다가 세?
주아야 보다가 세 믿다가 세? 믿다가 더 세죠.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확신의 정도는 B가 더 높아요. 맞는 말이 되겠지. 자 1번 넘어가 봅시다. A는 B와 달리 보조용언을 사용했답니다. 이거 보조용언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2학기 때 맞춤법 하면서 본용어 보조용어 띄어쓰기 안 띄어쓰기 얘기했었죠. 맞죠? 그 보조용어 뭔지 아네? 자 A에서 보조용어 뭔데? 서영아 뭐야? 이걸 봐요. A의 보조용어는 뭐야? 없지 않아요. 없다고요? 봐봐. 이해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 이 있는 게 존재하다라는 뜻이야? 아니잖아. 맞죠? 있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그곳에 존재해야 있다는 거야. 맞죠? 근데 이거는 지금 존재한다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표현인데? 고 있다. 고 있다. 무슨 표현? 아이고야. 문법 시험은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찾는데 어떻게 이게 진짜 이렇게 반성해야 돼요. 알겠죠? 아니 좀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점심시간에 그래도 이렇게 막 한 8명 있으면 한 4명은 대답했거든요. 한 4명은 뭐 이렇게 뭐 기억 안 날 수 있지. 할 수 있지. 다들 도 아니야. 이러고 있단 말이야. 반성해야 돼요. 시험을 쳤는데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맞죠? 자, 시험지 분석도 안 했다는 뜻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무슨 상? 진행상. 진행상을 나타낼 때 뭐뭐 하고 있다. 얘가 보조용어이죠. 선생님 문법 이번 학기 하지도 않는데 벌써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그래도 다음 학기에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으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중요하다고 믿게 됐답니다. 뭐뭐 하게 되다. 무슨 표현? 게 되다. 피동 표현. 통사가 피동문이죠. 되다 보조용어입니다. 자, A는 B와 달리 보조용어를 써서 어떻게 돼야 돼? 모두. 맞죠? 자, 달리라는 문장이 있을 때요. 이 달리라는 문장이 틀린 선지가 되게 만드는 원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뒤에 말은요.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경우를 적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모두로 바꾸거나 또는 A, B 위치를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통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선지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달리가 있잖아. 그럼 둘 다 해봐. 모두 해서 말이 되는지 A, B 바꿔서 말이 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큰일 났네. 이 9번 문제 얘기할 건데 이것도 시험법이었는데 마침 여러분들은 직접 구성 성분 기억나요? 직접 구성 성분이 뭡니까, 사람아? 주어. 에? 직접 얘기해. 얘기해. 직접 구성 성분. 주어. 어. 서술어. 아니. 자. 그거는 문장 성분에서 주성분이고요. 주성분. 직접 구성이요? 직접 구성 성분. 아, 그거. 뭐? 그 작은 거 뭐지? 이거 단어 여러분들 그 프린터에 그대로 예시 있었던 것 같은데? 견눈질. 놀이터 있었지?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자, 견눈질 파생어야 앞생어야? 하세요. 잠깐만, 파생어가 무슨 뜻이에요? 다솜아, 파생어가 뭐야? 혹시 해외 갔다 왔어 다들? 갔다 왔어? 그럼 인정. 해외 갔다 온 사람 인정할게 내가. 그래. 큰일 났다. 오늘 수업 시간 안 한다 못하겠다. 자, 합성어는 뭐가 합성어였습니까? 어근과 어근이 만난 게 합성어였죠. 파생어는 뭐가 파생어입니까? 어근과 접사가 만난 것이 파생어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견눈질은 질 혼자서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얘 접사야. 곁이라는 말 따로 써 안 써?
따로 써 안 써? 내가 이거 견눈질 얘기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책 안 읽는다 생각 많이 했어요. 내 사랑 내 곁에, 너는 내 곁에 있어. 곁이라는 말 따로 써 안 써? 씁니다. 그렇죠? 자, 눈이라는 말 따로 쓰죠. 뜻도 다 있죠. 곁은 뭐야? nearby. 맞죠? 자, 어근, 눈도 어근. 그럼 어근도 두 개고 접사도 하나 있는데 얘는 합성어예요, 파생어예요. 이걸 가를 때 우리가 뭘 찾는다고요? 직접 구성성분 찾는다고 했죠. 자, 견눈질 세 글자잖아. 세 글자. 세 글자가 얘가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 맨 마지막에 합쳐져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맞죠? 세 글자가 원래는 다 따로였을 거고 두 개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붙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세 글자가 됐겠지. 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첫 번째, 견눈 플러스 질이거나 곁 플러스 눈질이거나. 이게 똑같이 했는데 몇 달 전에. 자, 세상에 봐봐. 세상에 견눈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게 맞는 말이야. 견눈 플러스 질이니까. 세상에 눈질이라는 말이 있으면 눈질 플러스 곁이야. 이거 이해되죠? 이렇게 나누는 게 우리 직접 구성성분으로 나누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에 견눈이라는 말 있어 없어? 자, 나는 책 좀 읽으세요 제발. 자, 나는 글을 견눈으로 흘깃봤다. 견눈 써 안 써? 썼어요. 맞죠? 자, 그래서 견눈으로 흘깃봤다. 견눈이란 말 씁니다. 그러면 견눈이라는 말 원래 있지. 그러면 견눈 플러스 질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어떤 만들어진 단어 하나에 접사가 붙었네. 그러면 파생어가 되겠지. 이해돼요? 만약에 얘였으면 뭐가 되겠어? 합성어가 됐을 거야. 왜 그런데? 곁이 어근이니까. 얘의 눈질이라는 하나의 단어에 곁이라고 하는 어근이 만났으니까 합성어가 될 거야. 맞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세상에 견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눈질이 뭐가 되는 거야? 파생어가 되는 거죠. 비슷한 거 놀이터. 자, 놀이터는요, 놀다의 놀, 그 다음에 이는 접사, 그 다음에 터는 뭐야? 어근이야, 접사야? 어근. 터는 어떤 장소를 말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 어근이고 얘 어근이야. 얘는 뭔데? 접사죠. 어근, 접사, 어근. 얘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합성어야. 왜 그런데? 놀이 플러스 터거든. 놀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어근이 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접사가 있지만 우리가 합성어라고 판단하죠. 이해되죠? 자, 이게 지금 직접 구성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 다 새로운 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구성 성분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뭐 해놨어? 다 끊어주셨다고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판단하면 돼? 어미, 니은, 접사, 개. 그러니까 어미랑 접사만 판단하면 돼. 자, 거기에 플러스 우리는 여기에 1, 2, 3, 4, 5번 선지 이거 자체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일단 판단해야 되는 거 하나. 그 다음 판단해야 되는 게 뭔데? 얘를 기억에 넣어서 맞는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 이렇게 판단해야 돼. 두 가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1, 2, 3, 4, 5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미 틀린 거 뭐 하면 돼? 제껴. 그러고 나서 맞는 거 뭐 하면 돼? 여기에 넣어. 그러고 나서 고르면 되잖아. 가르면 되잖아. 맞죠? 자, 3번, 4번 선지만 한번 볼게요. C는 직접 구성 성분이 모두 어미를 포함한다. 자, 직접 구성 성분 하나, 둘 이렇게 나뉘는 거잖아, C가.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모두 어미를 포함한다. 맞는 말 틀린 말 서영아. 생각이 멈추지 마. 맞는 말 틀린 말. 어미 어디에 있는데 앞에? 커. 어미요, 어미. 어간 어미. 큰일 났다 진짜. 주아야, 어미 어디 있어? 보경아, 어미 어디 있어? 컵 뽑는 관형사형 어미죠. 그 다음에 긴 통의 어미 어디 있어? 서영 어디 있어? 얘 기본형 뭐야? 길다야. 리을 있어 없어? 없어. 어간 없어졌네. 얘 왜 없어졌는데? 리을 탈락하고 나서 뭐가 붙은 거야? 니은이 붙은 거야. 이 니은이 뭔데? 관형사형 전성어미. 맞죠? 자, 그래서 어미 하나, 둘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만 읽었을 때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에 넣어봐야 돼? 여기에 넣어봐야 돼. 맞죠? 자 추운 바람 맞게라고 할 때 얘 이렇게 끊어진다고 했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 어미 있어 없어? 부경아 있어 없어? 어디에 있어? 니은. 맞게 어미 있어 없어? 없어. 얘 어근이고 맞다의 막이니까 걔는 뭔데? 접사잖아. 기억이라는 점이 같다. 돼 안 돼? 안 돼. 얘는 어미가 없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3번 선지 뭐야? 틀린 말. 자 다음 4번 볼게요. A와 B는 모두야 A와 B 어미를 포함하지 않는 직접 구성 성분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A, B 어미를 포함하지 않는 직접 구성 성분이 있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돼. 맞죠? 자 얘네 둘 중에 자 그러면 A에 긴 어미 있어 없어? 지훈아 있어 없어? 어미 있어 없어? 긴에 있지 어디? 니은. 종이 컵통에 어미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에 어미 없네. 합격. 자 다음 B 봅시다. 세 컵 보비에 어미 있어 없어 지훈아? 없어. 통에 어미 있어 없어? 없어. 얘도 없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 맞는 말. 합격이야. 어디에 넣어? 기억에 넣어. 자, 둘 중에 하나가 어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추운 바람 맞게와 같다. 추운 바람 맞게에서 아까 맞게 어미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없다고 했지. 얘 어근, 얘 접사. 없단 말이야. 맞죠? 자, 결론. 정답 4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화법과 언어는 언제 배웁니까? 그것도 몰라. 3학년 1학기 때 너네 겨울 방학 때 도망가지 마. 진짜 그냥 죽음의 문법 지옥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랑 수업을 1년 이상 들었는데 이렇게 그 관용어와 관용절과 관용사용 어미가 바로바로 안 튀어나온 건 난 진짜 용납할 수가 없다. 알겠죠? 지금은 일단 넘어가는데 겨울 방학 때 진짜 문법 진짜 여러분들 학교 진짜 어렵게 나올 거야. 알겠죠? 자, 지옥에 빠져봅시다. 겨울에. 알겠죠? 자, 다음 요거 비문학 지문은요, 그 비문학 지문이 3개인가 4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얘만 좀 바뀐 형태가 살짝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요 지문만 같이 볼 겁니다. 나머지 지문은 안 볼 거야. 알겠죠? 자, 내용을 일단 살펴볼 건데 요거 내용 얘기하기 전에 그 쌤이 겨울방학 때 그 수능, 그러니까 수능이나 뭐 6월 9월 모의평가 이제 저기 뭐냐 그 평가원 지문들이죠. 평가원 지문들은 항상 논리 구조가 비슷하게 짜인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짜인다고 했어요? 연역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그 구조가 짜인다고 했어요. 연역의 뜻이 뭡니까? 연역의 뜻이 뭐예요? 이거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에 있었잖아. 나 여러분들 안 가르치는데도 알고 있었다. 그 무슨 외부 지문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것도 나눠줬었어요. 연역의 뜻이 뭡니까? 이게 뜻은 지금 몰라도 되고 연역의 대표적인 논증 뭐 있어요? 뭐 있어? 3단 논법 기억나요? 자, 안 적어도 돼요. 연역의 대표적인 논증은 A는 B고요 B는 C고요. 그러면 A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C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방학 때 결석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누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자, 이 얘기 내가 분명히 방학 때 했었거든요. 자, 방학 때 하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뭔 얘기 했었냐면 연역이라고 하는 논증은 A는 B가 참이야, B는 C가 참이라고 칩시다. A가 C가 아닐 확률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0%입니다. 완벽이야. 100%입니다. 이거 99.99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 왜 그런데? 참이라고 이미 증명됐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참이라고요. 그게 연역의 특징이야. 귀납은요, 귀납은 100% 참이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철수는 죽었다, 영희는 죽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그래서 얘네를 일반화할 거야. 철수, 영희,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공통점 묶었지. 일반화했어요. 결론 뭐가 나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 나왔어요. 자, 사례들을 바탕으로 얘네들을 일반화해서 결론이 나왔다고.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이거 방금 귀납적인 논증으로 하면 100% 논증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 그런데? 내가 안 본 예시가 있잖아, 아직까지. 이해돼요? 세상에 어떤 인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구가 탄생한 이래로 한 번도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딘가에 있으면 어떡할 거야? 맞잖아. 그거 내가 지금 봤어, 못 봤어? 못 봤거든. 어딘가에 있을 수 있을 법한 예시를 나는 아직까지 못 봤기 때문에 100%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99.999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연역은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그 논란됐던 비문학 지문 중에 혹시 칸트 지문 얘기 들어봤죠? 그거 칸트 지문 읽고 나서 그 칸트 학파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예시는 너무 지엽적인 예시라서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로 100%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야. 평가원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지문에서 이미 논리 구조 만들어 놨거든요.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답을 도출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평가원에서 오류를 인정할 때도 있거든. 어디에서 오류가 나면 인정할까요? 여기에서 오류가 나야 인정이 돼요.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학술적으로 칸트의 의견은 이거라고 볼 수 없어요. CR도 안 맥힙니다. 왜? 그래서 이거 구조를 너무 완벽하게 짜놓으면요. 이해돼요? 자, 수능이나 모의고사 지문, 비문학 지문은 이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 어떤 식으로 나와 있어? A는 B라는 걸 일단 1문단에서 얘기 한번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2문단부터 뭔 얘기 나옵니까? 진짜 알아듣지도 못할 신기한 이야기 막 합니다.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걔를 쭉 읽다 보면 걔가 뭐랑 똑같다고 얘기하냐면 C랑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쭉 읽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갑자기 얘가 B랑 똑같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구조가 만들어진 순간 이제부터 A는 뭐로 읽는다 바꿔서 C로 바꿔서 읽어야 돼요. 이해돼? A는 B고 B는 C면 A는 C라며. 맞죠? 근데 이게 알아듣기 힘든 애매모호한 문장 또는 문단으로 막 적혀 있다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때부터 뭘로 바꿔? A는 C로 바꿔. 이 구조라고요. 이해돼요? 자, 예시로 하나만 좀만 더 들어주자면 이게 유의어가 반복되는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대상이 있어. 걔는 사과랍니다. 1문단에서 얘기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사과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 사과라는 글자는 안 나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인 선교사가 19세기에 들여온 과일 뭐 어쩌고 저쩌고, 경북 문경이 주 재배지인 과일이 어쩌고 저쩌고, 말산이라는 향미 성분이 풍부한 과일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데 나는 말산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 근데 이 말산이라는 향미 성분이 풍부한 과일이 어디에서 주로 재배된다고 얘기하느냐? 경북 문경에서 주로 재배된다는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와. 왜 얘기하지? 나중에 읽어봤더니 얘랑 얘가 똑같은 거야. 이해돼요? 그때부터는 사과의 정의를 뭐로 내려? 말산이라는 향미 성분이 풍부한 과일로 사과의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해돼요? 이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게 비문학의 논리라고. 알겠죠? 자, 그 논리가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는 좀 예시문항이라서 쉽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요,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고3 기출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찾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난이도가 높으니까. 알겠죠? 자, 이걸 쉬워서 금방 찾아집니다. 볼게요. 유의어 찾아볼 거야. 21세기 들어 보편화된 디지털 영상 기술은 영화 미학, 영화 창작 방식, 관객의 영화 체험 등 영화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를 초래했대요. 자, 변화를 초래한 이유는 뭡니까? 요것 때문이었어요. 디지털 후반 작업. 기억납니까? 푼 사람? 자, 디지털 후반 작업이 통상적 제작 과정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리얼리즘적 매체라는 오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자, 밑줄을 어디에 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오랜 믿음이 흔들렸답니다. 오랜이라는 단어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요, 정보가 두 개로 나뉩니다. 어떻게 두 개로 나뉠까요? 일단 첫 번째, 오랜이니까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과거엔 어땠다고요? 영화가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리얼리즘적 매체였다. 과거에는.
흔들렸다네. 지금은 아니다.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맞죠? 자, 오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자, 그러고 나서 영화는 처음 발명되었을 때부터 놀라운 현실 재현 능력으로 주목받았답니다. 놀라운 현실 재현 능력. 또 다른 말. 얘랑 똑같은 말이야. 왜 그런데? 얘는 얘고 얘는 얘야. 맞죠? 똑같은 말이야. 자, 다음. 카메라의 셔터가 작동하면 피사체의 이미지가 필름에 새겨진대요. 필름 표면에 각인된 이미지는 영화가 촬영되는 순간에 영화 속 인물, 사물, 공간이 실제로 카메라 앞에 존재했음을 확인해 준답니다. 카메라에 찍히는 거니까. 맞죠? 자, 따라서 영화는 하나의 기록이자 증언이랍니다. 뭐랑 똑같은 말? 얘랑 똑같은 말. 현실이 재현됐다란 기록이랑 증언이다. 똑같은 말. 자, 다음.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매체. 기록이자 증언이다. 똑같은 말. 자, 다음. 지가베르토프라고 되어 있죠. 사람 이름이네. 밑줄 그어져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 뭐 물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개념이 있고 기억의 관점으로 이 개념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또는 기억의 생각으로 적절한 것, 적절하지 않은 것 물어볼 가능성이 있겠다. 그쵸? 자, 생각해 볼 수 있어. 예측하며 읽기야. 예측하며 읽기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었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뒤에 쭉 읽어봤더니 기억만 있었어? 아니야. 뭐도 있었어? 니은도 있었고 디귿도 있었네. 자, 기억 밑줄 꺼져 있고 니은 밑줄 꺼져 있으니까 무조건 물어볼 거 아니야. 밑줄 꺼놓고 안 물어보는 게 어딨어? 무조건 물어보겠지. 자,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밑줄 꺼져 있네. 심지어 사람 이름이야. 뭐 물어볼까요? 문제 안 봐도 돼. 뭐 물어봐? 그렇죠. 공통점 차이점. 당연히 물어보겠지. 그럼 읽을 때 뭐 해? 비교해. 읽을 때 사람 3명 나와. 3명 나오면 뭐 하라고 했어요? 적으라고 했어요. 알겠죠? 3명 나오면 안 외워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3명 나오면 간단하게 그냥 구조 이렇게 뭐 해가지고 누구는 어떤 특징 이렇게 정리만 해놔도 쉽게 비교 대조가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아직은 기억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쵸? 자, 역동적인 현실 세계를 회화나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리얼리즘적 역량을 뭐라고 적혀있어 지금? 영화눈이라고 명명했답니다. 자, 이제부터 뭐랑 똑같은 말? 기록이자 증언이랑 영화눈은 똑같은 말. 자, 그는 영화눈이 인간의 지각을 확장하여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총체적인 인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느낌,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준대. 뭐가? 얘가. 그러면 이 사람은 영화가 하나의 기록이자 증언이 되는 걸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죠. 맞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필름 영화와 달리 나오면 항상 정보 몇 개라고 했어요? 달리 나오면 정보 2개. 디지털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느슨하거나, 자, 디지털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가 서로 느슨하답니다. 연결이. 또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어. 디지털 작업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작업이 모르는 사람,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상식 범위 안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 영화 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뭐야?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만드는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게 디지털 후반 작업이잖아. 자,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달리가 있었다. 그쵸? 디지털 영화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가 서로 연결이 느슨해. 디지털 영화는 현실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반면 필름 영화는요, 반대일 거 아니야. 달리니까. 필름 영화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가 매우 느슨하면 안 돼. 끈끈하게 붙어 있어야 돼. 자, 필름 영화는 현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돼, 안 돼? 안 돼. 현실이 존재해야 돼. 달리. 알겠죠? 자, 다음.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이상적인 전자정보로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디지털 후반 작업 과정에서 변형된답니다. 자, 어떤 정보가 디지털 후반 작업에서 변형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뭐가 변형되는 건데? 카메라에 찍힌 게 변형되는 거겠지. 자, 변형되다의 주어 찾아볼까? 생각해봐, 떠올려봐. 이 문장 말고 뭐가 변형되는 거야? 현실이 변형되는 거야. 찍은 게 변형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이제부터 변형은 뭘로 바꿔서 읽을 거야? 현실 변형으로 바꿔서 읽을 겁니다. 바꿔서. 자, 더 나아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가상의 인물과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졌대요. 자, 더 나아가부터 해서 가능해졌다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랑 똑같은 내용? 위에서 얘기했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랑 똑같은 내용.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걸 뭐로 만들어낸다?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만들어낸다.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서 니은의 레프 마노비치라는 사람 이름 나오지. 이렇게 나오니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비교대조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레프 마노비치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자, 봐봐. 영화는 아까 나왔잖아. 아까 나왔던 말인데 지나갔대요, 그게. 뭐가 열렸대요? 영화 부세 시대가 열렸답니다. 뭐랑 똑같은 말? 가능해졌다랑 똑같은 말. 자, 영화 부세 시대를 다른 말로 내가 풀이해 볼게요. 표시했으면 앞에 봐. 자, 영화 부세 시대를 나는 다른 말로 바꿀 거야. 뭐라고 바꿀 건데? 가상의 인물과 공간을 만들어낸다. 똑같은 말이야. 영화 붓, 현실을 변형한다. 똑같은 말이야. 영화 붓, 현실과 영화의 이미지 사이가 매우 느슨하다. 존재하지 않는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는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넘어서 상상의 세계를 그려내는 이른바 합성 리얼리즘이라고 되어 있네. 뭐랑 똑같은 말? 영화 붓이랑 똑같은 말. 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영화는 사진보다 회화나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워졌답니다. 자, 그러면 회화나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워졌고 보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합성 리얼리즘은 뭐에 가까워? 얘에 가까워. 그에게 왜 하느냐? 사진이랑 뭐가 돼? 멀어져. 반대될 거야. 사진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멀어져, 합성 리얼리즘은. 자, 다음. 그런데 변형되고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가 오히려 사실적인 느낌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현상. 지난번에 우리 비문학하면서 역설 얘기했었는데 기억납니까? 칼슘의 역설이라고. 몸에 칼슘이 부족해져서 칼슘을 섭취하는데 혈액 속에 칼슘의 농도는 높아지는데 뼈 속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라는 문장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역설이라고 하는 건 항상 내가 뭘 내포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역설은. 역설법의 뜻이 뭐야?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역설법의 뜻이 뭐예요? 역설법 뜻이 뭐예요? 자, 모순된 표현을 통해서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표현 방법을 저기 역설이라고 하죠. 여기 중학교 2학년 때 했습니다. 맞죠? 운수 좋은 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 다른 교과서에는 저기 나의 모국어는 침묵도 있었습니다. 나의 모국어는 침묵은 모국어는 말하는 건데 침묵이라고 얘기하는 거. 자, 기본적으로 뭘 내포하고 있다?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찾아? 뭐가 모순인지를 찾아. 근데 이거는 지문이 쉬워서 뭐가 모순인지 찾기가 쉬워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칼슘의 역설은 뭐가 모순인지 생각을 좀 했어야 됐죠. 자, 변형되고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가 오히려 영화의 사실적인 느낌을 강화한답니다. 나 말 바꿀 건데 변형 뭐로 바꿀 거야? 현실 변형으로 바꿀 거야. 자, 현실이 변형된 것이
사실적인 느낌을 강화한답니다. 모순이지. 요거에 대한 역설이겠네. 맞죠? 여기 뒤에 오히려라고 했으니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였습니다. 맞죠? 역설이라는 단어 생각보다 논리적으로 자주 활용돼요. 알겠죠? 자, 다음 스티븐 프린스 사람 3명이네. 여기서부터 이제 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아까까지 사람 2명이었거든. 맞죠? 자, 그래서 스티븐 프린스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공된 이미지를 관객이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이게 지금 뭐랑 똑같아? 아까 얘기했던 역설이랑 똑같아. 역설은 여기서부터 요거까지잖아. 그럼 요거랑 똑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그거랑 똑같은 말이 뭔데? 트루라이즈. 똑같은 말. 즉 진짜 거짓말 현상을 지각적 리얼리즘이라고 한답니다. 똑같은 말. 자, 그는 영화가 보여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사진적 리얼리즘이라는 말이 있네요. 자, 여기서 처음 나온 말인데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사진적 리얼리즘 누가 얘기한 거야? 찾아봐. 사진적 리얼리즘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은아, 누가 얘기한 거야? 스티븐. 안 들려요? 스티븐. 아닙니다. 자, 사진적 리얼리즘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안 되고 뭘 찾아야 돼요? 그의 뜻을 찾아야 돼요. 영화가 보여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이랍니다.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 다송아! 사진적 리얼리즘 누가 얘기했어? 서영아. 이거 지갑에. 그쵸. 기억이 얘기했습니다. 현실에 존재한다며. 자, 아까 니은 디귿 얘기하면서 니은을 합성 리얼리즘, 디귿을 지각적 리얼리즘이라고 했거든. 여기서 무슨 리얼리즘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현하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역량이라고 적혀 있거든. 원 리얼리즘인지 얘기를 안 했다고. 이해되죠?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네모 박스야. 이해돼요? 나중에 깨달았어. 이 네모 박스 뭐랑 똑같아? A랑 똑같아. 이 구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사진적 리얼리즘의 기억, 지가 베르모 머시기 얘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 사진적 리얼리즘이랑 똑같은 말 내야 돼봐. 현실을 재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실이 변형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카메라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준다? 높은 가치를 준다. 다 똑같은 말이야, 이제부터.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자면 학교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담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거든. 담화의 성질 2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냐? 좀 생각이 안 나. 척이라도 하시던가요? 자, 담화의 성질 중에 응집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거든요. 담화의 응집성은 뭐 때문에 된다고 나와 있었냐면 교과서에 앞에 나왔던 내용을 지시어를 통해서 연결하면은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담화의 응집성이라고 한다. 라는 말이 교과서에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응집성이 높은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문단에 나왔던 내용이 어디 나와? 이 맨날 이게 맨 뒤에 꼬리에 나오잖아. 맞죠? 근데 사실 이 꼬리에서 했던 내용이 뭐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죠? 이게 지금 지시어를 안 써서 그렇지 굉장히 응집성이 높은 글이죠. 이해되죠?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리얼리즘 3개, 사진적 리얼리즘, 합성 리얼리즘, 지각적 리얼리즘 3개가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변형된 이미지에서 더 강한 사실감을 느끼는 관객의 심리에 주목해야 된다고 주장했대요.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이 보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랍니다. 자, 요 문장은 이 표시를 하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 문제랑 연관이 있어서요. 자, 11번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11번 문제 정답이 5번인데 5번 선지 한번 볼게요. 자, 표시하지 말고 봐봐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 0과 1의 정보로 투사 인지 가능한 형태로 전환. 이거 본문에 있었어 없었어? 디지털 영화에서 보는 이미지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 다 그대로 있잖아. 이거 선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왜 틀린 말인데? 주어가 바뀌었거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틀린 선지를 구성하는 원리 중에서 뭐가 있냐면 주체 변환이 있습니다. 주로 문학에서 많이 활용하죠. A, B, C, D 사람 여러 명 나올 때 A가 B한테 했던 말인데 이거를 C가 B한테 했다고 얘기하는 거. 틀린 선지 구성할 때. 또는 A가 B한테 했던 말인데 A가 B한테 들었던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주체 변환입니다. 이런 거 문학에서 많이 나오고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활용해요. 알겠죠? 문장의 주어 정확하게 봐야지. 관객은이 주어면요. 관객은에 해당하는 서술어는 뭘까요? 전환하여 받아들인다요. 관객이 직접 전환해야지 전환하는 거야. 이해되죠? 자, 위로 올라가서 지문 한번 볼게요.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이 보는 것인데 이 정도는 우리 알잖아. 자, 영화관에서 보는 거 뭔데 우리? 화면 보잖아. 맞죠? 관객이 보는 건 화면이잖아. 자, 그럼 그것을 화면으로 바꿔볼게요. 자, 관객이 보는 화면은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다. 화면이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됐다고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화면을 원래는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였는데 지각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게 관객이 하는 일입니까? 누가 하는 일이야? 영화관이 하는 일이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관객이 전환하여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정답 5번. 요게 이제 주체 변환과 관련되어 있는 틀린 선지입니다. 자, 쌤이 이렇게 지금 진짜 논리적인 흐름으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생각을 놓치거나 졸거나 하면은 그냥 말장빵입니다. 중간에 비어 있어서. 알겠죠? 한번 들을 때 끝까지 제대로 들어야 돼. 자, 다음 13번 볼게요. 자, 요것 때문에 사실 이 지문을 보자고 한 건데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 어떤 과목? 무슨 과목? 무슨 과목? 장문. 근데 장문이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의 독서 지문은 사실 전에도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가지고 굳이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독서와 장문이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그 비문학 지문에서 보기가 나오는 거 있잖아. 이 보기가 나오는 유형은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경제 지문 같은 경우에 어떤 지문에 있는 개념이랑 내용들이 쫙 있어. 그리고 보기가 나오거든. 그런데 이 보기는요 지문에서 한 번도 얘기된 적 없는 그냥 생판 새로운 개념을 가져와요. 그래서 얘랑 비교하라는 지문이 있거든. 문제들이 있거든요. 경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뭘 작성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얘는 글 속에 없는 완전 생판 새로운 정보잖아. 맞죠? 그거를 비교대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전부 어디 안에만 있는 거야? 본문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OX 가르면 돼. 다른 정보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했잖아? 그러면 13번 문제 같은 경우엔 개꿀이야. 근데 내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잖아? 13번 문제는 안 풀려. 왜 그럴까요? 본문 안에 있는 정보를 본문에 있는 단어 그대로 쓸까요? 아니, 바꾸겠지. 똑같은 말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보기가 있어요. 보기 항상 얘기합니다. 보기를 보면서 무엇을 찾아야 된다,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의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보기가 어떤 의도로 나와 있는지 그거부터 생각해 볼게요. 자, 기자가 물어봅니다. 감독님께서 이전 영화들에서 필름 작업만을 고집하다가 이번 작품에서는 디지털 기술도 사용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전 필름, 이번 디지털 기술이야. 나 다른 말로 바꿀 거야. 뭐라고 바꿀 거야? 사진적 리얼리즘. 아까 적었던 말 중에 하나 그대로 또 하나 쓸 거야. 아까 내가 본문 옆에 적었던 거. 바로 뭔데? 현실 재현. 연결할 거야. 자, 다음. 이번 작품에는 그럼 당연히 뭐 연결하겠어? 합성 리얼리즘. 현실을 가만히 내둔다고 해서 변화시킨다고 했어. 변화시킨다고 했어. 뭐였냐? 변형. 현실을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디지털 후반 작업이니까 디지털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맞죠? 자, 제가 디지털 영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건 사실입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영화 감독이야. 디지털 영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쭉 읽다 보면 이 글의 본론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그렇지만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이야. 자,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의 현실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최소 한도로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에게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자, 이 사람 디지털 사용했어 안 했어? 사용했지. 이거 여기 딱 이렇게 표시하면 의도가 뭔지 알겠어요? 의도가 뭔데? 이 사람 두 개 섞여 있는 의도 사용했다는 거야. 이해돼요? 앞에 봐. 이 사람 디지털 활용했어. 그런데 디지털을 활용한 목적이 현실을 변형하기 위해서야. 현실에 없는 걸 꾸며내기 위해서야. 뭐 하기 위해서야? 디지털을 사용했는데 의도는 뭐야? 현실을 진짜처럼 재현하고 싶어서 디지털 사용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사진적 리얼리즘의 의도와 합성 리얼리즘이 지금 같이 섞여 있다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건 뭐야? A는 이게 두 개가 짬뽕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3번 선지 한번 봅시다. 영화, 붓, 합성 리얼리즘. 나 다른 말 하나 더 쓸 거야. 똑같은 말. 뭐 쓸 건데? 현실 변형. 자, 이 현실 변형이 뭐야? 아까 기호로 그려줬던 요 네모난 거에 해당하는 거지. 자, 나에 대한 비평에서 A가 바꿀 거야 말. 현실 변형을 중시한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A는 현실 변형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 사람 뭐라고 생각했어 지금? 역사적 사건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싶었다고. 현실 변형을 중시한다고요? 아니지. 이해돼요? 디지털을 사용했지만 합성 리얼리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야. 틀린 말입니다. 3번. 자, 지금 내가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짜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실제로 내가 이걸 풀 때도 이렇게 풀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럼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막상 해보잖아요. 잘 안 돼. 했는데 틀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려.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사실 똑같은 말 더 있었는데 못 찾은 거.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똑같으면 안 되는데 똑같다고 표시해 놓은 거. 알겠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능 치기 전까지 이 문해력을 이렇게 논리성을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갈고 닦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잖아요. 되게 쉽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술술 익혀.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말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논리 구조는 어차피 안에서만 만들어지니까. 이해되죠? 근데 이해하면 더 좋지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아주 극단적인 상위 버전이 바로 뭡니까? 그 변호사 시험 리트 시험이죠. 리트 시험은 이런 거를 지금 요 지문 하나에 여러분들 문제 4개 하면은 한 13분? 뭐 그 정도 안에만 풀어도 될 거야. 리트 지문은 요거 읽고 문제 푸는데 8분, 7분 만에 풀어야 돼요. 물론 글은 좀 더 단순해. 덜 복잡해. 근데 논리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짜여 있어. 그래서 그 논리 구조를 이제 이제 잘 파악하는 그 시험이 이제 바로 변호사 시험이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런 거 치면 엄청 잘 칩니다. 그렇죠? 자, 잠깐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음 거 좀 진행할게요.